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수출입 통관 과목 이제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세법 기본 이론에 대한 이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관세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죠. 공부할 때 이제 처음에 책 펴면은 보통 이제 책 폈을 때 가장 맨 처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만큼이나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오늘 이 시간 듣고 나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왔다, 이제 조금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 들어갔다 싶으면 다시 안 오셔도 돼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시험에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개념에 대한 기본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관세부터 출발해야죠. 네, 관세. 근데 이제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 치고는 아마 관세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관세에서 관이 뭐예요? 관이 관문이죠. 네, 관문. 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에요. 그래서 관문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국경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이제 국경이라는 개념이랑 건 조금 다르게 여기선 관세선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관세선. 네, 관세선은 어떻게 보면 좀 국경선이랑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경선과 관세선을 이제 일치시켜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는 구역이 있는 게 어느 경우냐? 예를 들면 이제 보세구역 같은 곳이 있겠습니다. 보세구역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구역이죠. 그러한 구역들이 꽤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역들을 빼고는 이제 관세선과 국경선은 이제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세선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을 이제 우리는 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세는 이제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인데 그렇다고 이제 물건이 그냥 통과하는 건 아니죠. 이제 관세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물건이 외국에서 내국으로 들어오는 요 들어오는 과정,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신고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신고.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하는 신고다 보니까 수입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반대 개념,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도 똑같이 신고를 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수출 신고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들어오려고 했다가 나가는 경우, 요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요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신고는 해주는데 이러한 신고는 우리는 반송 신고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수입 신고, 수출 신고, 반송 신고 총 세 가지의 신고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세라는 부분을 납부하는 부분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수입에는 있어요.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할 때에는 여기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 관세 납부 행위가 끝나게 되면 신고가 수리가 돼요. 네, 수리가 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고 수리 행위가 없다면은 아직 외국에서 내국으로 들어왔대 완전히 내국 물품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외국 물품이라는 거, 내국 물품이라는 거,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수입 신고의 수리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출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수리라는 행위가 있는데 수출은 우리가 관세를 내지 않으니까 세금과 관계없이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이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재 보면서 뒤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품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납부하는 이제 세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또 반송도 포함해서 있을 때 수출과 반송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에는 현재 관세가 부과된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 중에서는 뭐 대부분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를 하지만
수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단순히 물건이 통과, 이런 반송 같은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기준만 알면 되죠.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는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이 관세를 납부하면 이게 어디로 가나요? 관세는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납부가 되면은 요건 그대로 재정의 수입이 됩니다. 재정 수입. 말 그대로 관세는 우리나라의 국세인 거죠. 국세의 일종. 그래서 국세의 일종으로서 재정 수입의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전체 이제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목적세라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하면은 그 목적에만 사용이 돼요. 하지만 이 관세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세로서 재정 수입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가 관세의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세라는 게 간접세 그리고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소비세라는 거 그냥 이게 묶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좀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간접세다, 소비세다라는 건 소비는 물품을 소비하는 데에 발생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비세라고 부르고 있고, 간접세는 물품을 수입한, 이게는 이제 수입자가 있을 텐데, 수입자는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물론 내가 쓰려고 갖고 온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퀄 소비자가 될 텐데, 우리 이제 무역행위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등호가 아니고 다르죠. 이제 수입자가 소비자가 아닌 경우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때 보통 유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통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부담자가 아니에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납부 행위는 하죠. 납부는 하는데 자기가 이제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납부 행위만 할 뿐. 그럼 그 관세는 어디로 가느냐? 이 유통 과정에서 물품 가격의 원가로서 녹아들어서 결국은 그 관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소비자가 그 관세를 부담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관세는 소비세다라는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입자가 직접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의 부담 의무는 요 수입자에게 있어요. 최초로 수입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유통 단계의 관세가 흘러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간접 소비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소비세는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관세는 뭐 대물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대물세. 요거는 그냥 물건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관세라는 건 무채물에는 부과되지 않고 유채물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CD를 타고 오면 CD에는 과세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뭐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하는 형태라면은 다운로드 형태로 받는 지식재산권은 무형물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관세를 따로 부과하진 않아요. 물론 국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지식재산권 부분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뭐 단속할 수 있는 기술이나 관세를 걷어들이고 신고를 하고 받는 뭐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관세의 기본적인 특성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완전히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관세의 기본적인 성격 부분은 딱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요 유통 단계 정도만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다면 간접 소비세 그리고 뭐 관세는 국세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좀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 관세를 부과시키는 거는 이제 물품에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채물에는 아니고 유채물에만 부과를 한다. 그래서 이 물품
여러분들 이제 원산지 관리사 과목 중에 하나인 이제 품목분류 과목에서 배우시는 HS 코드별로 각각의 이제 세율이 있고 그 세율에 맞게 물품에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율이라는 게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수도 있고 물품의 양을 기준으로도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걸 종가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양은 다 아시겠죠? 종량세라고 부릅니다. 종량세. 여러분들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것들도 종량제 봉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부과가 되는 세금이 이제 종량세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종가세, 가격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부과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종량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종량세도 물품의 특성상 그 양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들은 양으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둘 중에 하나 더 높은 거를 부과시키는 선택세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혼합세, 복합세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기본적인 성격 부분과 이제 관세의 종류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만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관세에 대한 특징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한 3-4가지만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나온다면 전혀 생뚱맞은 것들이 이제 보기로 들어오면서 그 틀린 답을 고르는 게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의 현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관세법으로 넘어와서 다 지울까요? 네. 관세법으로 넘어와서 관세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요거는 이제 요것도 좀 요 부분에서 출제가 종종 되기는 하는데 이 관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얘가 조금 유아독종 같은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관세법이라는 게 관세법이 가장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여기서 형사법적인 그리고 쟁송적인 얘네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요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다뤄요? 형법에서 다루죠. 그리고 그러한 형법에 따른 어떤 처벌 또는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들은 행정소송법 같은 것들로 따로 또 이제 절차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형법 또는 이제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안에서는 필요한 규정들을 여기로 쏙쏙 빼와서 관세와 관련된 어떤 형사사건, 관세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 얘네들은 관세법 안에 다 가져와. 그래서 관세법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고 관세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법과 쟁송법에 대한 성격도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세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국제 무역 행위에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평가 협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덤핑이나 또는 상계관세 같은 것들 국제 협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관세법 안에 법 제도화 시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국제 협정에 가입이 되면은 그 가입 협정에서 국내 법제화 시켜라라고 하는 조문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 국제법적인 국제 협약이 녹아 있는 법 조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세금을 다루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세법적인 성격이라든지 통관 절차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통관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요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인 거, 쟁송법적, 국제법적인 성격 갖고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제 압축하면은 관세법이 좀 유아독존 스타일의 법령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세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올바른 어떤 통관 절차와 그리고 관세의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관세에 대한 부과 그리고 징수, 요거 이제 세금 부분이죠. 부가와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히 하고 또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관을 적절히 하여 이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에서 관세법이 갖는 목적 조문으로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와 징수, 요거는 이제 세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절차, 수출, 수입,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절차. 그래서 조세법적, 통관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관세법의 목적 자체가 부가, 징수, 통관을 적정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관세법의 특징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관세법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조금 유아독존 스타일의 법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제 형법, 또 행정소송법 관련된 내용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관세는 관세와 관련된 법률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내국세는 관세 이외에 이제 다른 내국세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 또는 이제 교육세, 또는 주세, 뭐 농특세, 뭐 여러 가지 세금 있죠. 내국세 관련된 거. 이러한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관세를 낼 때 이러한 내국세가 같이 부과가 된다면 그러한 내국세 부분들도 요 법령이 아니고 관세법이 더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규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관세가 타 법령이 있지만 관세법이 우선한다. 요 큰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이 내용들을 같이 보다 보면은 요것도 이제 문제로 가끔씩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좀 같이 묶어드렸고요. 아까 이제 형법, 소송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국세법 관련된 내용들 보다도 관세법이 더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 이 정도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국세끼리 내국세 자체적인 것들까지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수입 물품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게 관세와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인데 그 부가세를 납부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관세법에 따라가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뭐 가산세 부과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관세법 안에 있다면 관세법 안에서 규정을 다 다루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법령이 있다면은 그때는 다른 법령들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세법 관련된 내용들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까지 일단 한번 교재로 내용 정리해보고 올까요? 자, 보시면 이제 관세의 개념 보면은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이 관세선이고 이는 국경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자,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기억할 거, 물체, 유체물에만 부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이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관세의 성격 부분 보면은 이제 국세이고 간접세, 소비세, 보통세, 대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접세와 소비세는 아까 이제 유통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좀 하나로 묶어드렸죠. 간접 소비세. 그리고 보통세는 뭐 딱히 이제 목적 없이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대물세는 아까 유체물 하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자, 다음 관세의 종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부과 방법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관세법의 개요 부분에서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관세법의 성격,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형사법적인 성격, 쟁송절차법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음 관세법 적용의 원칙,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관세법을 해석할 때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관세법이라는 게
세금을 다루는 법률이죠. 우리가 이제 요 세금을 다루는 법률들은 세금이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죠. 예, 그 세금이 뭐 어디서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열심히 벌어서 번 돈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그게 이제 바로 세금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좀 잘 보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차별해서 누군 이쁘니까 뭐 돈 조금만 내, 관세 조금만 내. 근데 너는 한 게 뭐 있니? 그냥 관세 많이 내. 막 이렇게 막 차별 대우를 한다라면은 차별받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뭐 딱히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나? 나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특히 이제 이걸 정리하자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주의. 조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만 행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6글자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관세법도 요 기본적인 조세법 원칙을 어긋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행위와 절차에 대해선 관세법 안에서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 자체도 어떤 불평등 이게 아니고 반드시 관세법은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세법 안에서 법으로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100%를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렇죠. 이걸 행하는 누군가의 재량을 조금 품고 있는 게 법률이죠. 모든 걸 다 딱딱하게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재량 부분들이 있고 그 재량에 따라 어떤 법률의 해석이 이루어졌다면 요걸 이제 충분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어떤 위법이 없는 한은 이것은 이대로 이제 지켜줘야 되고 추후에 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을 그때로 돌아가서 소급과세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는 이제 포함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5%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와서 야, 그 물건이 나중에 보니까 세율이 7% 적용하는 게 맞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냈던 것도 그냥 다 7% 적용해서 다 좀 추징해야겠어. 이렇게 가면은 법률상 어떤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 5% 적용하는 게 그때 당시 해석 관점에서는 옳았고 이걸 부과하는 사람도 납부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그대로 믿었고 이게 그 관행으로 굳혀져 있었다면은 그 추후에 다른 해석이 생기더라도 그때로 돌아가 과세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관세법에서 적용하는 하나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요거는 납세 의무자와 세관 공무원 전부가 관세법에 관련된 어떠한 의무를 행할 때에는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 이건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의성실은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로서 관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올바르게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는 그 성실성이 추구됐을 때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인데 세관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죠. 세관공무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는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요구되는 어떤 성실함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세관 공무원도 그러한 행위들에 있어서는 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관 공무원 모두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법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법령이 모든 내용들을 다 100% 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재량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관 공무원이 좀 재량껏 해석하는 법률 조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해석의 기준, 과세의 형평을 어긋나서는 안 되고 그 해석이 뒤에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서 앞선 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 해석을 했을 때 그 재량의
범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이 재량의 한계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세관 공무원이 꼭 직권을 남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예, 직무를 수행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과세 형평, 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은 법을 해석할 때 세관 공무원이 너무나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브레이크를 막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국세 부과와 징수 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내국세 등 부과, 징수, 환급은 관세와 함께 세관장이 하며 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각 개별법의 규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 관세법이 다른 법이랑 싸웠을 때 관세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 이런 법 적용의 어떤 우선순위라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수입 물품과 관련돼서 다른 법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 지문은 일단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세 같은 경우도 비록 이제 국세기본법과 내국세 관련된 개별법들이 있지만 그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우선해서 적용된다. 관세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는 거. 만약에 상충되지 않으면 뭐 어느 법을 적용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내국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부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내국세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다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물품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술을 수입할 때만 주세가 부과가 되고, 담배를 수입할 때만 담배세가 부과가 되고, 또는 이제 조금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이 수입될 때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고, 뭐 그런 개별소비세 부과되는 물품들에는 교육세도 같이 부과가 되고, 뭐 하는 물품마다의 좀 다른 내국세들이 부과가 되는데, 그러한 내국세가 부과징수 될 때에는 관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해야 된다라는 거 할 때는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여기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뭐 정말 억지로 출제한다면 관세의 성격 쪽에서 관세의 어떤 간접 소비세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관세 종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관세법의 성격 그나마 이제 나온다면 관세법의 성격 부분에서 이게 좀 갖고 있는 특징들, 형사법적 또는 쟁송 절차법적인 성격, 국제법적인 성격, 요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타법과의 관계 또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출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형법이나 쟁송절차법 이것과 내국세법을 엮어서 너는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관세법이라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다른 법령과 상충될 때 이제 관세 납부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법이 이제 우선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관세법이 이제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협약 부분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국제협약까지 이제 여기서 언급된다면은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건데, 그냥 이것만 알아주세요. 국제협약이라는 건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이죠. 만약에 근데 국제협약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관세법이 져요. 관세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힘이 굉장히 세지만 국제적으로 나갔을 때는 조금 힘이 약한, 힘이 좀 떨어집니다. 국가 간의 어떤 다툼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이 힘을 쓰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국제협약이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 관세법, 그 다음 각 개별법들,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하는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나마 그 안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만 찝어드렸으니까 그것만 딱 외우셨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이 챕터로 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하는 내용들, 용어의 정의, 그리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요 기본적인 용어 부분들은 적어도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 다음 시간 부분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조금
학습하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 좀 많이 마련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